TV 중화사회 1수업의 유소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또 새로운 대단원의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인간의 거주 지역에 관련된 이 조건들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는 거주에 적합한 이 자연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이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웃는 표정에 아주 이제 그 즐거운 모습의 그 한 인물이 보여지고 있죠, 그죠? 바로 거주 지역에 적합한 유리한 자연 환경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천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리고 온화한 기후가 있는 지역.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살기에 유리한 자연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불리한 자연 조건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는 막 높고 험준한 산지가 보여요. 발을 뭐 잘못 움직이면 막 그냥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간. 아니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해도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불리한 자연 환경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곳곳의 모습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개념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사회 공부하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회 공부를 할 적에요. 항상 목차를 좀 눈여겨보는 그러한 태도를 좀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말이죠. 지금 잠깐의 뭐 한 1분 또는 30초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떠한 이 내용의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를 그 교과서 막 개념들 볼 필요 없이요. 그냥 제목만 한번 딱딱 봐보세요. 오늘은 대단원 제목이 뭐였죠? 바로 인간의 거주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들. 잘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가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선택할 때 좀 이렇게 활용해도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단원 제목을 살펴보면 인간의 거주에 영향을 주는 자연 환경입니다. 인간의 거주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연적인 조건, 특히나 기후, 지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이 인간의 거주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연 환경에 살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평원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면서 막 옆에 이제 그 냇가가 있어서 물이 막 졸졸졸졸 흐르고 또 가까이 조금만 더 가면 막 해안이 있어가지고 막 푸르른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날씨는 따뜻해야 돼요. 선생님 추운 거 정말 추위를 잘 못 견디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에 그런 이제 공간에서 살고 싶어요. 혹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요 막 높고 험준한 지역에 아주 더워가지고 막 땀 뻘뻘 나고 막 습기도 뭐 너무 많아가지고 막 옷이 끈적끈적 들러붙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벌써 우리 이 머릿속에 정답들이 나왔습니다. 인간 거주에 유리한 자연 환경은 어떤 것인지.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꼼꼼한 개념 정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인간 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자연적인 요인의 조건들이 있고요. 자연적인 요인은 말 그대로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그 원래 천연의 환경이 있죠. 그죠? 자연이 우리에게 준 환경. 그래서 기후와 지형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실은 앞에 있는 자연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거지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할 때 여기 근처에 지하철역은 어디 있죠? 이 근처에 혹시 학교는 가까이 있나요? 여기 직장이 있을까요? 내가 일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쫙 살아올 때 이 지역이 평화가 있나? 이 지역에 쉽게 물을 구해올 수 있나? 따뜻한가? 비는 좀 잘 오나? 그래야 농사 잘 짓고 먹을거리 풍부해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오래전부터 쭉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자연적인 요인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자연적인 요인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후와 지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후 조건 같은 경우는 배웠죠.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이 양극지방으로 대칭이 되게 기후대가 분포하고 있었잖아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
기억나시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후 요소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 기온이라고 하는 요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마다 이제 그 강수량을 우리가 또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죠? 이 강수량이 적절히 이제 내려줘야지 농경을 할 수 있고 식물이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습도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후 조건의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조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의 형태를 얘기하죠. 땅의 뭐 이 높낮이 같은 거, 산지이냐, 평야이냐, 또는 바닷가 근처이냐, 뭐 육지 안쪽에 있는 내륙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곳은 사람 살기에 좋고 나쁘다라는 그런 이제 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도에는요, 각각의 이 세 개 지역의 기후 분포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요 기후 이제 표현 지도를요,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담아주세요. 자연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기후라고 하는 거는 식물의 성장에 연관이 있고요. 식물은 또 곧 인간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대를 잘 파악해 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적도가 이제 통과하는 이 부분에서는 대체로 굉장히 덥고 습한 이 열대 기후가 주로 나타나요. 색깔로는 지금 주황색으로 이제 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살짝 그 위로 올라가서 위도 한 23도 정도 되는 그 위치에는요, 건조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쪽 지역은 비가 좀 적게 오는 지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육지의 안쪽이라든지 위도 한 20도에서 30도에 해당하는 지역 부근, 아니면 뭐 한류가 흐르는 이제 이 바다 근처 이런 쪽에서는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요. 그 다음이 이제 온대 기후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남부 쪽이 온대 기후에 해당하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유럽 이런 지역들이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냉대 기후. 냉대 기후는 이렇게 북반구의 위쪽, 온대 기후보다 조금 더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대 기후는 아주 높은 이 극지방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고산 기후라고 하는 특징적인 기후를 앞으로 또 배워볼 겁니다. 높은 산지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 기후에 해당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후대를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후별로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와 불리한 기후들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대 기후예요. 자, 열대 기후는 사람들이 살기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바로 불리한 기후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사람 살기에 불리한 자연 환경 중에 열대 기후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그 여름 방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그중에서 여름이 이 열대 기후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덥고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와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학교에서도 공부하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 집에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방학을 주잖아요. 그 얘기는 인간이 활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이 기후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열대 기후는 연중 기온이 높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이라는 표현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간들이 활동하기도 너무 덥고 그리고 세균의 번식이나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전염병과 각종 풍토병이 많습니다. 전염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고 풍토병은 그래요.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이런 이제 자연적인 특수한 뭐 이런 토질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말라리아 모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이제 또 풍토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그 질병이죠, 그죠? 그 말라리아 이제 걸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고열에 시달리고 뭐 아니면 이제 그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들까지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좀 이제 무서운 그런 이제 풍토병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한 해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60만 명 이상의 그런 사망자를 이제 낸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특히나 이러한 이제 그 말라리아 모기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토병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살기엔 좀 불리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대 기후가 나와 있습니다. 한대 기후는 찰 한자를 쓰죠. 너무 추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눈뿐이 안 보여요.
너무 춥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기온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 한대기후 지역에서도요. 영중 빙하로 덮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한대기후 중 빙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빙설, 얼음과 눈. 그냥 1년 내내 영하이다 보니까 이 눈과 얼음이 녹질 않는 거죠. 이런 곳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연 환경적으로 이곳은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곳이고, 식물이 없으면 식물을 먹는 동물도 살 수 없고, 동물을 먹는 또 다른 이 육식 동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거주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고요. 자, 짧은 여름에만 살짝 영상의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짧은 여름 동안 여름이 되는 시기에 이 영상으로 오르긴 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눈이나 얼음이 녹죠. 근데 10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전히 좀 춥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기온이 이제 나타나죠. 그런 데를 이제 툰드라 기후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래도 뭐 이 식물의 성장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 중에서도 뭐 정말 많은 다양한 식물 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끼류? 이끼류 정도? 그 이끼를 순록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뜯어먹게 하고 그 순록을 또 유목하면서 생활하는, 그래서 유목이나 또는 이제 사냥, 요런 이제 그 생활들을 하면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대 기후 지역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나온 기후는 어떤 기후일 것 같습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을 것 같은 바싹바싹 마른 그런 땅이 보여지는 건조기후 지역이죠. 그죠? 이 건조기후 지역의 사막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너무너무 적어요.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으로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강수량보다도 증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으로 이 수분이 증발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햇볕이 워낙 쨍쨍 내리치다 보니까 물이 있어도 물이 금방 이제 대기 중으로 이렇게 증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조금 흐르더라도 쉽게 메말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각종 용수는 뭐죠? 용수는 친구 이름이 아니에요. 생활에 쓰이는 물, 농업에 쓰이는 물, 그러니까 곧 쓰임새 있는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하고요. 농경도 거의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이래서 건조기후 지역도 사람들이 살기에 좀 불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주하긴 해요. 바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오아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막에서도 이제 물이 샘솟는 지역, 이제 아니면 하천이 좀 흐르는 지역들, 요런 지역을 이제 그 나무가 좀 자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오아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오아시스 주변에 마을이나 이제 취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자, 하지만 뭐 오아시스가 워낙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지형적인 조건이 인간 거주에 불리한 경우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형이라고 하는 건 땅의 이 생김새죠, 그죠? 여기 있는 땅의 생김새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막 경사도 가파르고요. 그래요. 이런 곳은 사람들이 일단 걸어 다니기도 쉽지가 않겠죠. 근데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은 이곳에 집을 짓고 농사 짓는 곳을 만들고 농사를 하고, 이 불가능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요. 기온도 낮고 산소도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뭐 결국은 영하로 내려가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항상 이렇게 눈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산 꼭대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항상 이제 얼어붙어 있는 요곳을 뭐라고 하냐면 만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년설. 만년 동안 눈이 있다? 그 얘기는 곧 굉장히 오랫동안 이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녹지 않고 얼어붙어 있는 눈을 얘기하고요. 결국 이 눈은 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춥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에도 좀 불리한 자연 환경이 되겠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요. 농경지 만들기도 어렵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불리한 자연 환경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18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이 기후와 기후 특징을 바르게 연결해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기후는 전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좀 불리한 기후 조건입니다. 열대 기후죠. 덥고
습해요. 그래요. 자, 연중 고온하고 많은 강수량을 보여주는 곳이 열대 기후다 보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활동하기엔 좀 불리한 조건이었고요. 건조 기후입니다. 건조하지요. 강수량, 비로 내려지는 이 강수량보다도 증발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서 계속해서 메말라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땅이네요. 그래서 건조 기후지요. 강수량보다 많은 증발량을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대 기후 지역이죠. 너무 춥고 거기다가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이 한대 기후 지역에서도요.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름이 만들어진다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마찬가지로 눈과 얼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촉촉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조하고요. 나무가 자라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씩 그대로 평행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 다른 문제 31쪽의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기역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거주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바로 기후예요. 기후. 자, 그래서 열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라고 할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덥고 습하거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이제 좀 비슷하게 평균을 내서 종합을 낸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후보다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하루하루의 기상 상태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내일 소풍 가려면 뭘 보죠? 오늘의 날씨를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습도, 바람 이런 것들이 그날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바로 기상 또는 날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상, 기후는 또는 날씨, 기후는 다른 의미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살기에 유리한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도대별 인구 분포가 나와 있어요. 지구상의 위도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 어떤 지역에 특정하게 인구가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을 살펴보면 그렇죠. 어떤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위도대별 인구 분포를 봤더니요. 여기 이제 그 적도가 착 통과를 합니다. 적도가. 자, 적도가 통과를 하고 그 아래쪽에는 남반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쪽에는 북반구가 있죠. 어느 쪽에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래요. 북반구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북반구 쪽이 육지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남반구는 바다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땅이 있어야지 발도 디디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육지가 많은 북반구 쪽에서도 위도 한 20도에서 40도 부근, 뭐 한 50도까지도 조금 이제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죠. 그죠? 요 지역을 바로 북반구의 중위도, 중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자, 이렇게 해서 북반구 중위도의 위도 20도에서 한 40도 부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비율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도대별로 중위도는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기후적으로 온화해요. 그렇죠. 적도는 굉장히 더웠고 중위도는 온화하고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 또 많이 추워지죠. 사람들은 이 온화한 기후 지역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것도 이곳에서 농업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이었습니다. 위도대별로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 두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지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온대기후입니다. 북반구의 중위도에서 또 남반구의 중위도에서도 볼 수 있는 기후가 온대기후죠. 자, 기후가 온화하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온대기후 지역에 해당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뚜렷하게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지금이 여름이에요, 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할 친구들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옷을 막 두껍게 입고 막 추울 때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 수도 있는 그런 겨울도 있고요. 아, 너무 더워하면서 막 부채질하면서 옷도 얇게 입을 수 있는 여름도 있고 뭐 꽃이 막 피어오르는 봄도 있고 이렇게 계절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중위도에 있는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춘 온화한 기후 지역에 해당하고요. 거기다가 계절풍이 불어오는 지역은 계절풍은 뭐냐면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비열차라고 해서 육지하고 바다가 각각 뜨거워지는 그 온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점점 더 이렇게 그 육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식고 이 바다는 좀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런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 바람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겨울에는 육지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렇게 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특히 여름에 불어오는 이 바람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다 보니까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덥고 습한 바람들이 여름에 불어옵니다. 그러한 조건이 바로 이 벼농사에 아주 유리하더라고요. 벼농사, 무슨 농사인지 아시죠? 그죠? 쌀을 재배하는 농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식이 쌀이죠. 그래서 이 계절풍 기후지역, 온대 계절풍 기후지역도 있고요. 열대 기후에도 계절풍 기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하고 식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냉대 기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냉대 기후는 온대 기후보다 위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서늘하죠. 온대 기후보다는. 자, 겨울이 춥고 깁니다. 이것도 온대 기후보다는 이렇게 온대 기후와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겨울이 춥고 길고 연교차가 크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연교차.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 있을 것이고 가장 추운 달이 있겠죠. 그 평균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때 이 차이가 크면 연교차가 크다라고 하고 차이가 작으면 연교차가 작다고 해요. 이 냉대 기후 지역에도 여름철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확 뜨거워져서 뭐 여름철 기온이 한 2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냉대 기후 지역이 겨울철이 되면 온도가 또 쭉 떨어져가지고 영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커져지는 거죠. 그래서 연교차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는 곳이 바로 냉대 기후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겨울철 서늘한 이 추위 정도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계절적인 조건들이 인간의 활동에 적합하고요. 거기다가 이 곡물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그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냉대 기후 지역은 우리 온대 기후 지역의 여름철만큼 뜨겁고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특징들이 좀 많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벼농사는 좀 불리하고 대신에 다른 곡물 농업 밀이라든지 옥수수와 같은 농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엽수림지대가 있어요. 침엽수림지대는 뭐냐면 지금 이 사진에 보여지는 요 나무 지대입니다. 요 나무가 뭐냐면 뾰족뾰족한 잎을 가진 침엽수. 침은 뭐예요? 뾰족뾰족한 침을 얘기하고요. 엽은 이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뾰족한 이파리의 모습을 가진 나무들인데요. 요런 나무들은 이 추운 계절에도 추운 기후에도 잘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나무들이 쭉 자라는 침엽수림지대가 있고 요 침엽수림지대를 냉대기후 지역의 침엽수림지대를 타이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가 지대가 보여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냉대기후 지역에 해당하죠. 이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 나무 줄기가요 굉장히 곧고 반듯해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쉽고 굉장히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나무들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뭐 종이라든지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 침엽수림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열대 고산 기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대 고산 기후요? 자, 고산 기후라고 하면은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란 얘기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점점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높은 산지, 만년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살기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배웠는데 왜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나왔죠? 앞에 요게 붙어서 그래요. 요거. 열대. 적도 부근은요. 너무 더워요. 열대기후가 나타나죠. 그죠? 아주 뜨거운 열대기후가 평지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점점 날씨가 시원해지는데 괜찮은데?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건 정말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유리한 그런 기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자, 적도 부근의 고산 지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적도 부근. 자, 그리고 연중 봄 날씨가 나타납니다. 연중 봄. 봄은 어때요? 정말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봄이 되면 사람들이 움츠렸던 몸을 막 피고 막 소풍을 가고 싶고 산에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활동하고 싶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봄 날씨가 이곳에서는 그냥 연중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살기에 좀 유리했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이 이곳에서 이제 발전을 했었습니다.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의 그 안데스 산지 위쪽에 있는 고대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나중에 유럽인들의 침략으로 나중에 멸망을 하고 말죠. 하지만 지금도 뭐 마추픽추 이런 곳에 가면 이 잉카 문명의 유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대 고산 지역에는 열대 고산 지역의 고산 도시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 열대 기후 지역의 산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산 기후 지역이 사람 살기 유리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열대 고산 기후 지역에 관련된 특징을요, 자료의 샘물 속에 퐁당 빠져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지대라 해도 다 같은 고산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좀 사람 살기 불리할 것 같지만 앞에서도 봤듯이 그래요. 열대 기후 지역의 고산지대는 사람 살기에 좋다고 했었죠, 그죠? 바로 이 열대 기후의 고산지대에서는 고산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냥 고산지대에서는 고산 기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사진 속에는 많은 이제 그런 건물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곳이 바로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은 왜일지,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일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콘셉시온과 라파스라고 하는 두 도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요, 위치가 굉장히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봤더니 둘 다 그래요. 16도에 해당하는, 남위 16도에 해당하는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경도도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발 고도의 차이가 있네요. 콘셉시온은 49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요. 라파스는요, 4,058m나 되는 그 높은 위치에 이제 있는 도시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높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불편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 보실까요? 2010년 기준으로 파악했던 인구가 콘셉시온은 약 1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라파스는요, 83만 5,4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죠? 이 콘셉시온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라파스가 인간의 거주에 유리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요걸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콘셉시온과 라파스, 위도와 경도 아주 비슷하죠? 하지만 라파스는 지금 갈색깔의 산지 위에 위치한 도시라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이 산지가 바로 안데스 산지예요. 자, 이 안데스 산지 위에 있는 라파스는요, 연중 기온이 10도씨에 가까운, 그렇죠? 10도씨에 가까운 온화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항상 봄 날씨 같다고 해서 이 기후를 상춘, 봄이죠, 그죠? 춘자는 봄춘, 상자는 항상 상자. 그래서 상춘 기후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리고 콘셉시온은 볼게요. 콘셉시온은 그냥 적도 부근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25도씨 정도에 머무는 아주 더운 기온이 좀 연중 나타나는 그러한 도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적도 부근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의 도시가 발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안데스 산맥의 고산 도시들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들 그 높이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그리고 페루의 수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시인 수도가요, 해발 고도 4,000 이상 또는 뭐 2,000, 1,500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쿠스코와 마추픽추는 바로 잉카 문명의 유적지에 해당하죠. 이 두 지역 또한 해발 고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바로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 도시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인간 거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사람 살기에 유리한 자연 환경 중 지형적인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때까지는 기후였죠? 이번엔 지형입니다. 자, 지형. 하천 주변 지역이 참 좋더라고요. 하천은 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 담수가 있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깨끗한 이 소금기가 없는 물.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수로도 이 물을 쓸 수가 있고요. 농업용수로도 이 물을 쓸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고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오래전 이제 뭐 도시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발생했던 그러한 이 문명 지역이 이 큰 강, 하천 주변에 위치하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는 대체로 온화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위도 때에 이 4대 문명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지도가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도입니다.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2개의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요,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고요. 황하 문명은 황허강 유역에서 발전을 했어요. 대체로 위도가 중위도의 온화한 지역에 위치한 곳이고요. 하천을 끼고 이 문명들이 발생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평야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형 중에서도 높고 험준한 지형보다는 편편한 평야 지역이 좋겠죠. 그죠? 어떤 이유로 좋냐면요.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농업에 유리합니다. 경사가 막 가파른 데서 막 이렇게 모 심고 막 이렇게 풀도 막 이렇게 자르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죠? 편편해야지 아무래도 이런 활동도 좋고 풀이나 이런 이제 곡물들도 더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교통이 편리해요. 마차도 다닐 수 있고요. 그죠? 나중에는 뭐 차가 다닐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 편탄한 지역이 도로를 만들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도시 발달에도 유리하고요. 각종 건물을 세우더라도 이 경지가 있는, 경사가 있는 지역보다는 편탄한 지역이 좋겠죠. 자, 그다음에 해안 지역이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안은 바닷가 근처를 얘기하죠.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산 자원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업의 발달에도 유리하고 식량을 구하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을 통해서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교역에서는요, 많은 물자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냥 평지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물건 들고 다니고 이러기보다는 배를 타고 배 위에다 이런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 해안 지역에는 이런 그 교역의 중심지가 많이 만들어지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가 있겠고 오늘날은 더욱더 그렇죠.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 이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로 모든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당연한 이제 그런 조건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또 마찬가지로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원료 자원을 수입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바닷가 쪽에 이 공업 지대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임해공업이라고 합니다. 항구 근처에 입지해서 이 수입과 수출에 유리한 공업을 이제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살기에 유리한 자연 환경 조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 개념들을 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31쪽에 있고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는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열대기후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그렇죠. 건조기후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요. 점점 더 건조해지겠죠? 맞네요. 자, 온대기후 지역은 연중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그럼 항상 똑같은 두께의 옷을 입고 있나요? 우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뚜렷하죠. 그죠? 이거 틀렸네요. 강수량도 적당하고 기후가 온화하다는 평균은 내볼 수 있습니다. 자, 냉대기후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에 비해서 겨울이 춥고 긴 반면 여름은 짧다. 냉대기후와 온대기후를 비교하면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연교차도 훨씬 더 냉대기후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대기후 지역은 몹시 춥지만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다라고 했는데 대기의 이런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눈이 내리기 힘들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강수량, 하늘에서 내리는 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본격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보는 점수 팡팡 실력 확인, 실력 키우기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31쪽의 4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가 분포하는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연중 15도씨 정도 온화한 그런 이제 기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약 3,000m 이상인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3,000m, 4,000m, 뭐 2,000m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오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딱 들어드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요. 해발고도 2,000이 넘는 산이 없어요. 감 오시나요? 진짜 높은 우리 북한산, 지리산, 한라산 해도 해발고도 2,000이 다 안 넘어요. 근데 해발고도 3,000m 이상?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다음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고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 기온이 달라지다 보니까 다른 이제 농작물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곳이 바로 적도 주변에 있는 적도 근처에 있는 고산지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적도 부근의 저위도 지역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도 부근에 0도와 그다음에 10도 사이 그 부분이 다 저위도대에 해당하죠. 한 20도까지도 저위도의 그 열대 기후가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 32쪽 5번 문제.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형 조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고산 기후 지역. 높고 거기다 만년설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 열대 기후 지역의 고산지대는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높이 올라갔거나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너무 가파르죠? 자,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 지역. 교역에도 유리하고요. 이 육지에서는 농사 짓고 바다에서는 물고기 잡고 너무 좋아요. 충적 평야가 발달한 하천의 하류 지역. 충적 평야이다 보니까 비옥해서 농사 너무 잘 되죠. 거기다가 물은 언제든지 구했을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기온이 낮고 산소가 부족한 고원 지역.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산소마저 부족해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바로 유리한 지형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6번. 도표에는 기온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원리가 나타났는데 빈칸 기역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거죠. 자, 이것의 차이에 따라 위도의 죄송합니다. 기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생님 벌써 이 힌트 드렸는데 거의 답 얘기했네요. 적도라고 하는 위도 0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극지방이라고 하는 위도 90대, 90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왔어요. 그렇죠. 위도예요. 그렇죠. 이 위도와 평행하게 거의 기온이 분포하죠. 그죠? 그래서 기후대가 달라진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위도대별 인구 분포 드디어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A지역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이유를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A지역, 바로 위도 한 20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죠. 북반구가 육지가 많고 바로 이 중위도 지역이 기후가 온화해요. 자, 골라볼까요? 높은 산지가 없다?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바다 있어요. 우리도 바다 근처에 있는 온대기후 지역, 중위도 지역인데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육지 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기후대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깊은 기후 지역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적당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했고 서부 유럽에서는 밀농사와 가축을 이제 사육하고 있죠. 자, 바로 요 위도대에 해당하는 온대기후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 C를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함께 볼까요? 자, 서술형 문제는 가에 비해 나 지역이 사람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이유를 기후적 측면에서 서술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가는 강수량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요, 강수량도 적당하고 기온도 영상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하죠. 자, 가는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살기가 어렵지만 나는 강수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지역 넘버 3를 찾아주세요. 기후지역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이제 수강후기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